우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속 시원해할 사이다를 들이켠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보면 억척스럽기도 하고 싸가지도 없고 예의도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딱 그런 사람이에요. 적으로 두면 한없이 불안하고 편으로 두면 너무나도 든든한 일당백 같은 사람이요. 물론 늘 저에게도 좋은 시어머니일 수는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시어머니 꽤 좋아하고 잘 따르고 있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억척 같음에 불평불만을 가졌던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에 시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해서 손해볼 일은 없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사이다를 마시게 된 계기도 있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또 만만치 않게 콩가루를 보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찰떡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냥 모든 사고방식이 본인의 생각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랄까요? 하지만 그런 시아버지와 한평생을 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또라이였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또라이라고 표현해서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 단어 말고는 대체 불가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얼른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한 지 딱 10년 차가 되었던 제 나이 44살 우리 첫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한 날이었어요. 다 같이 첫째 아이의 입학식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서 왜 국룰이라고 하잖아요. 짜장면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 시아버지가 갑자기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리더니만 저희 앞으로 웬 서류 하나를 당당하게 내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뭔 서류인가 평소에도 괴짜같이 굴었던 시아버지였기 때문에 궁금해서 딱 읽어보는데 등기부등본 아니겠어요? 근데 웬 건물 주소가 늘어져 있고 그 건물 소유주 이름에 떡하니 우리 시아버지의 이름 석자가 적혀 있더라고요. 에? 아버님 이게 뭐예요? 등기부등본? 아니 아버님이 왜 건물주 이름으로 올라가 있어요? 다 읽어놓고 뭘 모른 척을 하고 그러냐. 뭐긴 뭐야. 건물이지. 나 이제 100억짜리 건물주다. 하하하. 아버님, 이게 무슨 건물인데요? 아니 갑자기 100억짜리 건물주라니요? 아버님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사셨어요? 내가 100억이 어딨어. 예전에 너네 결혼도 하기 훨씬 전에 말이다. 내가 경매로 아주 싸게 사둔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사두고 방치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뭐 대충 월세 좀 받아먹고 있다가 건물이 너무 낡아서 대출도 좀 당기고 그동안 모았던 적금의 보험에 다 털어서 건물을 증축하기 시작했는데 그 근방이 재개발도 되고 도로 확장도 되고 지하철도 생기고 아주 금싸라기 땅이 됐지 뭐냐. 내가 가진 재산 싹 올인하고 집 담보대출 너네 시어머니 몰래 받느라 진땀 뺐다. 뭐라고 인간아? 아니 그럼 지금 우리 집으로 빚이 있다는 소리야? 그런 걸 나랑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면 어떡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털어부어야 건물이 지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 그 좋은 땅을 그냥 놀려? 이 사람아 그거 투자해서 100억짜리 건물 지은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대출받은 게 언제적 일인데 그래? 당신이 공과금이니 뭐니 관심 하나 없으니까 내가 대출을 받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건물 세워도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건물 다 지어지면 자랑을 하시려고 저희 결혼 전부터 사뒀던 경매 건물을 여태 꽁꽁 숨기신 거라고요? 서프라이즈지. 덕분에 든든하지 않냐? 몇 배로 가격이 뛴 건지 모르겠다. 이래서 부동산은 한탕이라는 말이 있는 건가 봐. 내가 이렇게 성경지명을 딱 가지고 건물을 세워 올렸으니까 그 100억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된 거 아니겠냐? 앞으로 인생 걱정 하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산 다 몰빵해서 건물을 지었고 그게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세월을 다 숨기고 살았는지 그것도 신기하시죠?
우리 시어머니가 또 공과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그런 거에 일적 관심이 아예 없으세요. 항상 돈 관리 전부 시아버지가 하셨고 핸드폰 요금이라든지 관리비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시아버지가 챙겨서 내셨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는 딱 생활비 100만 원만 받아서 밥하고 생필품 채우고 이런 것만 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무슨 빚이 있는지 하나도 몰랐던 거죠. 이게 뭐 1, 2년 된 일도 아니고 거의 50년 가까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모를 수밖에요. 아무튼 시아버지가 빚이란 빚은 다 져서 어떻게 100억짜리 건물을 세웠는지는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건물이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공사비에 이것저것 다 해서 20억이 조금 안 들었다고 하던데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무척이나 많아요. 아이 글쎄 보험 들어놨던 것들도 전부 다 해지해버리고 돈 끌어다 모으느라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거죠. 근데 건물이 딱 다 올라갈 때쯤 되니까 그 바로 앞에 지하철역도 생기고 주변에 아파트도 전부 새 것으로 들어오고 완전히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하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시기인데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시아버지가 뭐 눈이 밝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었고요. 그냥 경매로 나온 건물이 저렴해서 냅다 사버린 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건물주나 한번 해보자 싶어서 다 쓰러져가는 건물 싼 돈 투자해서 샀는데 건물을 새로 올리고 보니까 100억짜리 가치를 지닌 건물이 되어버린 거죠. 높이 5층짜리 월세 꽉꽉 들어서겠다고 세입자들이 줄을 섰더라니까요. 아주 그냥 신도시 뺨치는 수준으로 발전을 했는데 저랑 남편은 그 건물 구경 한번 하러 갔다가 아주 그냥 눈이 휘둥그레해졌죠. 솔직히 배도 조금 아프긴 했어요.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본인 재산 숨겨놓고 가족들 모르게 대출에 보험까지 해지해버린 시아버지가 이상하다 싶으시겠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더 또라이라고 하니 궁금하시죠? 우리 시어머니 그냥 자기 할 말 다 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살면서 스트레스 한번 안 받아봤을 것 같다니까요. 아니 속내로 삼켜야 할 말까지 전부 다 뱉어버리는데 스트레스가 쌓일 일이 있겠어요? 좋게 말하면 사이다를 한 트럭으로 먹은 사람인데 나쁘게 말하면 그냥 더 볼 것도 없는 또라이인 거죠. 제가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자면 밑도 끝도 없이 줄줄이 내뱉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속으로 생각해야 할 말을 입 밖으로 그냥 뱉어버리니까 곤란할 때도 많았죠. 제가 하루는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살 물건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 방산시장에 가고 있었는데 보통은 이제 나이가 70 가까이 먹은 노인이 앞에 있으면 자리도 양보해주고 그러는 게 미덕 아니겠어요? 떡하니 핸드폰을 보고 있는 남자가 우리 시어머니 얼굴 힐끗 보더니만 모른 척하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아니 물론 양보라는 게 의무는 아니라지만 젊은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어머님, 우리 괜히 여기 서 있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요. 다른 칸에 가면 자리가 비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 아니면 노약자석 앞에 서 계실래요? 됐다. 내가 왜 다리 아프게 움직이면서 자리를 옮겨야 하니? 여기 서 있으면 됐지. 아니 그쪽은 말이야. 지금 임신 몇 개월이나 됐어?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한테 임신 몇 개월이나 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남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대꾸가 없는 그 남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더니 피식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 말이야. 핑크색으로 둘둘 칠해져 있는데 거기 임산부들 앉는 자리 아니야? 설마 지금 임신도 안 한 남자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닐 테고 저 끝 남자답게 생긴 여자인가 보다 싶었지. 그래서 몇 개월이나 됐냐고. 내가 아이를 거의 45년 전에 낳아봐서 그런지 지금 자네 배가 몇 개월인지도 모르겠네. 아주 애국자야.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 말이야. 이렇게 애도 낳고 해야 하는 법이지. 응 그래. 그래야 나라가 발전도 하고. 응? 나중에 우리나라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소멸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이렇게 애국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아. 아이 다들 박수 한 번씩은 쳐줘야 돼. 떡하니 임신까지 했는데. 그 말에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앉아있던 남자도 당황스러운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한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그 행동 때문에 한 말인 줄 알았었어요. 그 남자가 쪽팔린 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작게 욕을 뱉더라고요. 솔직히 저였어도 목구멍 끝까지 욕이 나왔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 그 남자가 일어난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노약자석 근처에 서 있던 여자를 향해 소리치셨어요. 세댁 거기 그렇게 서 있지 마. 요즘 놓친 애들 등산 다닐 정도로 쩡쩡해도 절대로 젊은 사람들한테는 양보 안 해줘. 아예 얼마나 치사하게 군다고. 이리 와서 앉아요. 임신했잖아요. 뭔가 하고 봤더니만 임신 초기인 건지 배는 티가 전혀 안 나는데 왜 산모 배지 있죠? 그걸 가방에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어머니가 그 남자를 쫓아낸 것이었어요. 임산부인 여자를 앉히려고요. 그 모습을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죠. 졸지에 남자는 임산부 좌석에 앉아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은 파렴치한 인간이 됐고, 노약 좌석에 앉은 등산복 입은 사람들은 치사한 인간들이 되었어요. 그 남자가 분했는지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투덜거렸죠. 에이씨 웬 오지랖이야.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짜증나게. 뭐라고? 이 호래 자식이 지금 뭐라고 말을 했어? 야, 이 배 속에 있는 애가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고작 너 같은 버르장머리 없는 애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고깝다고 말을 하고 있어? 너희 어머니도 니놈 임신했을 때 이렇게 자리 양보받고 배려받았을 텐데 네가 감히 기억 안 나는 콩알만한 시절 기약이라고 모른 척해야 되겠어? 네가 임신을 해서 뭘 했어? 얘 뱃살이나 빼. 임산부인 척하지 말고. 어디 사내 자식이 말이야 두 다리 튼튼하게 양보도 할 줄 모르고. 물론 속은 엄청나게 시원하긴 했죠. 얄밉잖아요. 임산부 좌석에 떡하니 앉아있는 남자놈들이 한둘이겠어요? 그놈도 쪽팔리긴 했는지 다음 정거장에서 바로 내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그런 성격이 너무 힘들긴 했어요. 굳이 그걸 고래고래 소리까지 질러가면서 사람들 다 들으라고 공공장소에서 말을 했어야 했나? 조용히 알아듣게 설명했어도 되지 않나 싶었던 거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요.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에게 해를 당하는 세상인데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저렇게 물불 안 가리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건지. 게다가 건장한 성인 남자잖아요. 앞뒤 구별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을 다 뱉어내는 게 또라이가 아니고 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뭐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개또라이입니다 하고 외치겠어요? 우리 시아버지랑 시어머니가 은근히 앙숙이나 다름없는 사이였거든요. 시집 오고 나서 시부모님의 싸움 때문에 눈치를 본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두 분이 툭하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신 적이 스드룩 빽빽하게 있었거든요. 아, 또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저희 시아버지네 집안이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또 한평생을 제사에 묶여서 명절을 보내시다가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자식도 결혼 다 했고 손주들까지 있고 하니까 명절을 좀 명절답게 보내고 싶으셨던 거겠죠. 제사를 지내면 명절 하루를 제사 음식 한다고 일만 하면서 보내셔야 하잖아요. 요즘은 제사도 없애고 밖에 나가서 밥 한 끼 쌈박하게 먹고 용돈 주고받고 헤어지는 세상이라는데 시어머니도 좀 그런 트렌드에 맞춰 살고 싶으셨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아버지가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 꼴랑 100만 원, 딱 그 이상도 이하도 안 주셨거든요. 돈줄을 틀어주고서는 돈도 안 주고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 반발심이 엄청나게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죠.
제가 결혼을 하고 딱 1년 차가 되었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갑자기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겠다 선언을 하셨어요. 아이, 나도 연휴라는 걸 사람답게 좀 즐겨보고 싶네. 이번에는 말이야. 제사고 나버리고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이나 가볼까 싶어. 아니, 내 친구들은 명절에 조상님을 길이 내만에 그런 거 하지도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명절 내내 기름 냄새 묻혀가면서 전을 부쳐야 해? 나도 이제는 손 놓겠다 이 말이야. 이 옆에 내가 이거 미친 소리를 하고 있네. 당연히 명절에는 우리를 지켜주신 조상님들께 인사도 올리고 음식 대접도 하고 그래야지. 제사를 지낼 생각을 해야지 어디 놀러 갈 생각을 하고 앉아있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다 이 조상님 덕분이라는 말 몰라? 얼씨구, 진짜 조상님 덕을 본 사람들은 말이야. 명절에 집구석에 처박혀서 제사상 안 차리고 해외여행 가는 건 몰라? 조상님이 뭐 귀신 돼서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제사 지내서 뭐 한다고? 아이, 그리고 당신한테는 조상이지 나한테는 남이야.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고. 시아버지랑 그렇게 대판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SOS를 치셨어요. 어머님, 저도 대충 전해 듣기는 했는데 이번에 정말로 제사 안 지내시려고요? 내가 남들한테 정성 들여 음식 마련해봐야 뭐 도움이 된다고? 내가 말이다. 부탁 하나만 하자. 내가 이번에 여행 갈 때 필요한 경비를 좀 빌려주면 내가 나중에 갚으마. 너도 알다시피 네 시아버지가 돈줄 틀어주고서는 나한테 한 푼도 안 주는 거 알지? 나도 명절에 제사에서 좀 벗어나고 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이 말이야. 솔직히 저도 1년 동안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너무나도 거지 같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경비 빌려드리겠다고 하고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아니, 시어머니가 없으면 명절에 당연히 제사를 안 지내도 될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없는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다 시킬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다 이 말이죠. 아무튼 시어머니가 저에게 돈 빌린 뒤에 시아버지 몰래 여행을 준비했고 명절에 쪽지 하나만 더 얼렁 남겨두고 친구들이랑 여행을 떠나신 거죠. 무려 동남아로요. 우리 시아버지는 난리가 났죠. 그 옆에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해외여행을 갔냐 이 말이야. 솔직히 말해. 너희가 도와준 거 아니냐? 어? 그 경비 대줬지? 내가 아주 못 가게 하려고 돈줄 틀어주고 있었는데 너희가 도와서 여행 가버렸으니까 니들이 와서 제사 준비하고 제사 지내라. 아니, 벗어난 줄 알았는데 이게 웬 고생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시아버지의 호통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무시를 하겠어요? 시어머니라도 속 시원하게 여행 다녀오시라고 제가 가서 제사 지낼 준비를 했죠. 시간이 부족해서 시장에서 대충 완제품으로 된 갈비찜이라던가 전 같은 거 사서 데워서 올리고 제사상에 차리니까 시고모님들도 도착을 하셨더라고요. 제사상에 다 차리고 나면 조상님들 영정사진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영정사진이 없는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을 다 뒤져도 말이죠. 결국에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희 지금 고모님들까지 다 오셔서 제사 준비는 끝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영정사진이 없어서요. 혹시 어머님 어디다가 보관해 두셨어요? 제사를 지내? 아니, 왜 사서 고생을 하고 그래? 너네 시아버지가 하도 제사 타령을 하길래 내가 해외에서 제사 지내려고 영정사진 들고 왔다. 여기서 쌀국수로 제사 지냈으니까 제사 지낼 필요 없어. 우리 시부모님도 말이다. 해외 나오시니까 좋으신지 영정사진이 더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네. 그러더니만 갑자기 저에게 영상통화를 거셔서는 쌀국수 앞에 영정사진 떡하니 두고선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해외 나와보시니까 좋지요. 자식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해외여행도 한 번 안 보내드렸었는데 역시 며느리밖에 없으시지요. 와, 그 모습을 휴대폰 그 작은 화면으로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확인을 하는데 저랑 남편, 시아버지의 시고모님들까지 죄다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제사 다 지냈으니까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고 명절 푹 쉬라고 하는데 난리가 났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 절대 그냥 못 넘어가. 아유 저게 어떻게 며느리냐고. 아주 그냥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리지. 형님, 그러면 형님이 제사를 가지고 가실래요? 저는 앞으로 세계 방방곡곡을 돌면서 저희 시부모님께 해외여행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정 억울하고 불편하시면 형님이 제사 가지고 가서 드리시면 되겠네요. 아니 제사는 아들이 드리는 거지. 딸은 결혼하고 나면 출가 외인이라는 말 몰라서 그래? 장손이 내 동생인데 당연히 제사는 너희가 드려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해외여행까지 와서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이게 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함 아니겠어요? 세상에 해외여행 오면서 시부모님 구경시켜드리겠다고 이 영정사진 들고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닌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제사가 사라지게 되었죠. 진짜 저희 시어머니 대단하지 않으세요? 아유, 정말 별나시다. 이 말밖에는 설명을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제 말 뭔 뜻인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정말 다시 생각해도 해외여행을 갈 때 영정사진 들고 가서 그 일을 벌인 건 진짜 대단하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덕분에 저도 제사에서 해방이 되었고 매 명절마다 우리 시아버지의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밖에까지 울려 퍼지는 듯 했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시어머니의 편을 들고 싶었기 때문에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물론 우리 남편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죠. 그깟 제사 지낸다고 누가 알아주냐 이러면서 말이에요. 시아버지는 자기 편이 하나도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우리 시어머니 강단에 박수를 쳐드렸죠 뭐. 근데 뭐 시어머니 이런 성격이 좋을 땐 너무나도 좋지만 늘 이런 일만 반복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태까지 풀어놓았던 일화들만 봐도 우리 시어머니가 기가 은근히 세고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시아버지와의 트러블이 많았거든요.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를 풀었지만 두 분이서 이혼을 하네 뭐네 많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는 꽁꽁 숨기고 경매로 건물 사서 10년 동안 건물 짓는다고 돈을 쏟아부은 거 생각해봐요. 둘이 잘 맞을 수가 있겠어요? 부부 사이에 그런 걸 비밀로 할 정도면 뭐 그냥 남이나 다름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다른 자식들 없이는 두 분이서는 대화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뭐 그랬었는데 사건이 제대로 터진 겁니다. 정말 이날 제가 받은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요. 한동안은 꿈에도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니까요. 우리 시아버지의 칠순이 다가오게 되었고 칠순 잔치를 열어드려야 하나 은근히 찔러봤는데 시아버지가 그럴 필요 없다고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식사나 하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준비할 게 따로 없으니까 좋구나 싶어서 칠순잔치 날 가족들끼리 조용히 룸에서 모여 밥을 먹을 수 있는 고깃집을 예약했고 다 같이 모이게 되었죠.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시아버지가 아주 그냥 온 가족의 정신을 쏙 빼놓을 파격 선언을 하고 만 것입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언제쯤 꺼내야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이다. 아이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야. 이 나이 먹고 무슨 짓이냐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뿐인 내 인생 나도 하고 싶은 거 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말인데 이제 너네 어미랑 이혼을 하려고 한다. 아니 왜 결론이 그렇게 나고 그래? 당신이 뭘 잘한 게 있다고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그러냐고? 아니 갑자기 이혼이 왜 말이야? 이제 내가 말이야 100억짜리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아니겠어? 내가 당신이랑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 필요가 없지 않냐 이 말이야. 그동안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속이 깝깝했는지 알아? 모르겠지. 당신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서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나는 갑갑해 죽을 뻔했다 이 말이라고. 아이 아버지 생신날 이게 무슨 듣도 보도 못한 폭탄 선언이에요. 두 분이 같이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시겠다고요?
하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황당하여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말이야 45년이란 시간을 참고 살았으면 많이 참고 산 거 아니냐. 둘이 같이 살아온 시간 동안 힘들고 답답했으니까 죽기 직전까지는 내 인생 내가 챙기면서 살아보겠다고. 더 이상은 내가 참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이제는 이혼하고 싶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니들이 뭔데 말려? 나 참 기가 막혀서. 아니 어디 또 텔레비전 같은 데서 황혼 이혼이니 뭐니 그런 거 보고 그랬나 봐. 지금 이혼하면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혼 타령을 하고 그래. 그동안은 나 모르게 그 건물인지 뭔지 짓는다고 돈이 있는 거 안 들키려고 애쓰고 살았다고 쳐도 이제 와서 건물주인 거 가족들이 다 알고 나니까 왜 돈 뜯어갈까 봐 이러는 거야? 생활비 100만 원만 주면 내가 닥달하고 돈 더 내놔라 할까 봐 생활비 더 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고. 그동안 100만 원 받아가며 밥해준 노고도 모르고 당신이 어디 한번 100만 원 가지고 밥 해먹고 살아봐. 그게 쉬운 일인가? 그동안 나나다니까 참고 살면서 버틴 거지. 당신이 고마운 줄 모르는 게 괘씸하네. 어머님, 정말 이혼하시려고요? 아무리 그래도 두 분이 이제 서로 노후 걱정도 없으실 텐데 웬만한 선을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도 그래요. 어머님이 그동안 아버님 챙겨드린 게 얼만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하시겠다고 그래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어떻게 아플지도 모르는데 서로 힘이 되어주셔야죠. 그딴 거 하나도 필요 없다. 그동안 챙겨준 게 얼마긴. 당연히 마누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 가지고 생색을 내고 그래. 어차피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왜 저 괴팍한 할망구랑 계속 살아야 하냐 이거야. 싫다 싫어. 나도 사근사근하고 나 같은 사람이랑 지내고 싶지. 저렇게 억척스러운 여자랑은 살고 싶겠어?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억척스럽게 살게 된 건데 나한테 다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쇼? 아주 그냥 사람이 덜 됐어. 마누리랑 쑥 좀 먹고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아주 저 몸뚱이만 불려가지고 얼콩 같은 인간아. 그러다가 내장 지방 터져 나오겠다. 갑자기 두 분이 말싸움을 시작하는데 저랑 남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설마 진짜로 이혼을 하려나 하는 생각에 아니겠지, 그냥 던진 말이겠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요 저희 고깃집 룸 안으로 웬 여자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유니폼을 입은 직원도 아니고 무슨 까만색 레이스랑 치렁치렁 달린 입술 빨갛게 칠한 여자가 들어오는데 나이도 6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뜬금없이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오니까 룸 안에 있던 저희 가족들 전부 얼음이 되었죠. 근데 더 대박인 것은 이 여자가 갑자기 시아버지 왼편에 딱 앉더니만 능청스럽게도 시아버지의 어깨에 팔을 올리더라고요. 자기 대화는 잘했어? 이 앞에 앉아있는 애가 당신이 말했던 그 며느리구나. 자기? 이건 또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시아버지 한 번 보고 시어머니 한 번 보고 그 여자 한 번 보고 누나를 막 굴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은 입만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며느리인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자식인 우리 남편은 얼마나 더 충격을 받았겠어요. 우리 시어머니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 여자의 손을 턱 잡더니만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는 지긋지긋한 마누라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살 거다.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여자를 드디어 찾았다. 이 억척스러운 마누라 버리고 꽃 같은 이 여자랑 내 남은 인생을 보내려고 하니까 아무도 나를 말리지 마. 아버지,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게 가족들 앞에 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 노망이라도 났어요? 이놈이 지혜비가 무슨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지혜비 마음을 어루만져줄 생각은 하지도 않고 멋대로 짓거리고 앉아있어? 내가 진짜 별거를 다 보고 앉아있네. 나한테는 돈 없다면서 한 달에 생활비 겨우 100만 원씩 주고 저 여자한테는 돈을 쏟아붓고 있었냐?
지금까지 바람 피우고 있었다는 거야? 이 인간이 진짜 노망이 나도 탄단이 났네. 정신이 나갔어. 어디 감히 내 앞에서 간통을 저지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당당하게 이혼하고 재혼하겠다는 말을 해. 그러길래 애초에 여자답게 살지 그랬냐고. 내가 오죽 찔렸으면 바람을 피웠겠어. 양쪽에다가 돈 퍼주려면 당연히 절약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우리 이쁜이한테 미안해서라도 쏟아부어야지. 더 말하기도 귀찮아. 당신이랑 나랑 애초에 서로 잘 안 맞는 성격인 거 알고 시작한 거 아니었어? 서로 양가 부모님 아니었으면 말이야. 인연도 없었을 팔자인데 이쯤에서 서로 정리하고 각자 살고 싶은 사람 찾아서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냐고. 아주 똥 묻은 놈이 당당하게까지 하네. 바람 피운 게 누군데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쳐. 당신이 이런 짓을 하면 자식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 도대체가 말이야. 사람이 경우도 없고 상식도 없고 자식들 얼굴에 먹칠을 하고 이 정신 나간 놈이지. 자식들이 부모가 갈라서면 아주 쌍수를 대고 환영이라도 할 것 같냐? 애들도 지들 알아서 가정 다 꾸려서 잘 살고 있는데 그 부모가 꼭 온전하게 있어야 할 필요가 있냐? 다 컸는데 지들 인생 지들이 알아서 사는 거지. 맞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나이 40 중반이면 부모가 필요 없는 나이지. 혹시라도 온전하게 시어머니가 필요하고 그러면 내가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너희들 아버지랑 결혼하게 되면 어머니 자리에 앉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렇게 자기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니? 나처럼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엄마가 최고지. 내가 며느라가 너한테도 최고의 시어머니가 되어주마. 여보세요. 지금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나타나서는 누가 누구 보고 시어머니 행세를 하겠다고 말을 하시는 겁니까? 분위기 파악도 안 되세요? 당신은 그저 내연녀일 뿐입니다. 자각을 좀 하시라고요. 어디서 지금 감히 시어머니가 어떻고 저떻고. 정말 황당해서는 원. 듣던 대로 보통은 아니네. 나한테 밉보이면 큰일 날 텐데. 어차피 이 나이에 이혼해봐야 서로 나눠 가질 게 뭐가 있겠어. 깔끔하게 위자료 받고 갈라서는 거지. 그리고요, 조강제처면 뭐해?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우게 내버려도 놓고 그쪽한테도 책임이 있는 법이랍니다. 여보세요. 내연녀는 빠지시라니까요. 아니, 여기까지 나타나서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불륜인 걸 까발리고 다니시냐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사람이 어쩜 이렇게 철면피야? 대박이다 진짜. 아유, 싹수가 없는 것도 지네 시어머니 똑 닮았나 봐. 이년아, 시어머니보다 더 무서운 게 시애인이라는 말도 모르냐? 앞으로 나랑 더 부대끼고 살 시간이 더 많을 텐데 미리미리 설설 기어서 행동하는 게 낫지 않겠니? 내가 너 어떻게 시집살이를 시킬 줄 알고 이따위로 행동을 하고 있어. 작작하시죠. 지금 아버님이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두 분이 재혼을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왜 미리미리 그래야 하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원. 저도 어이가 없어서 말대꾸 심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정말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처럼 부들부들 떠는데 그게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시어머니 성격상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데 무슨 파격적인 행동을 하실까 두렵기도 했어요. 그 잘난 건물 하나 믿고 지금 일어나 본데 아주 그냥 제대로 착살을 내주겠어. 내가 너네 둘이 꽃밭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들 것 같아? 두고 보자고. 내가 너네 두 연놈들 행복하게 살게 내버려 둘 것 같냐? 나를 적으로 돌린 값을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두고 봐. 그 말의 끝으로 룸을 박차고 나가시는데 저랑 남편도 당연히 가방 챙겨서 시어머니 뒤를 따라 나섰어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뭐 100억짜리 건물을 가진 건물주라고 해도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이혼 선언도 황당한데 바람 피운 사실까지 당당하게 말을 할 줄이야. 남편이랑 저랑 당연히 시어머니 걱정이 되어 따라 나간 건데 우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한 게 그쯤이면 눈물이 날 법도 한데 아주 씩씩하게 씩씩거리고 있더라고요. 시간 더 보낼 건 뭐 있겠니? 바로 변호사 만나러 가자.
내가 아주 그 연놈들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던가 해야지. 변호사 사무실부터 가서 내가 이 두 연놈들을 확실하게 눌러버릴 테니까. 아주 나를 물러봤지? 우습지? 확 그냥 아휴. 시어머니는 휴대폰으로 변호사 사무실 검색을 해보라고 시키더니만 이름 석자 든든하게 마음에 드는 변호사가 있다면서 그 사무실로 찾아가자고 했어요. 시어머니만 혼자 보낼 수 없었으니까 저랑 남편까지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에 바로 찾아갔는데 변호사가 이야기를 듣더니만 그러더라고요. 증거는 가지고 있으세요? 아버님이 바람을 피웠다는 문자 증거라든지 아까의 상황을 녹화한 영상 혹은 녹취 같은 거 없으세요? 그런 걸 만들어둘 생각을 나는 못했어요. 녹음이라도 해둘걸. 그냥 아버님하고 아버님 내연녀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혼하고 재혼할 거라고만 말한 진술이 전부예요. 인정을 바로 한다면야 위자료 받아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아마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발뺌하지 않으실지 그런 사람들 꽤 많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이요. 그래도 저희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정을 바로 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이 미친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진행하고 위자료도 얻어가겠다 하니까 둘이 입을 그 사이에 맞춘 건지 뭔지 싹 태도를 바꾸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앞에서 분명 불륜임을 밝혀놓고서는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그냥 친한 사이라고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제가 바람을 피우긴 뭘 피웁니까? 아주 위자료 뜯어가려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네요. 저는 바람을 피운 적 없습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억울하니까 제가 휴대폰이라도 제출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너무 뻔하죠. 휴대폰 초기화라도 시켜놓은 거 아니겠어요? 증거 될 만한 것들 다 삭제했을 게 뻔한데 그거 조사해서 뭘 하겠냐고요. 사진 한 장 없고 녹취 하나 없으니 난감하다 싶었죠. 식당에는 CCTV도 달려있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 시어머니는 본전도 못 찾고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시아버지가 바람난 거야.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이었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위자료 소송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재산 분할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양심 없는 우리 시아버지 노발대발했죠. 아니 그 건물이 얼마짜린데 재산 분할을 해서 쪼개야 한다는 소리야. 그리고 내가 혼자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건데 왜 나눠야 하냔 말이야. 아이 억울해. 아이고 그 정도 상식도 없는 인간이었어. 당신이 그동안 말이야 나한테 생활비 고작 100만 원 주고 뒤로 꿍친 돈으로 세운 건물 아니겠어? 게다가 내 동의도 없이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잖아. 그거야말로 미친 짓이지. 참나, 내 명의로 된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담보대출도 못 받아? 그게 뭐가 어때서? 애초에 내 돈을 욕심내는 당신이 이상하고 파렴치한 거지. 우리 시부모가 45년이란 세월을 같이 살았는데 당연히 명의만 시아버지 이름이면 뭐 하겠어요. 부부 공동재산 취급을 받더라고요. 기여도라는 게 있잖아요. 배우자의 동의 없는 대출에다가 빚만 잔뜩 있는 100억짜리 건물. 시아버지가 동의 없이 보험 해지하고 한 것까지 전부 가중 처리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이었죠. 하나도 못 챙기고 우리 시어머니가 쫓겨나는 건가 싶었는데 재산 분할에 우리 시어머니가 금전적으로 기여한 게 없어도 결혼 생활하면서 유지한 기여도가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재산의 30%를 가질 수 있게 판결이 나게 된 거예요. 근데 당장 뭐 건물을 팔 수가 있겠어요? 어쩌겠어요. 시어머니한테 재산 분할에 합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떡하니 내놔야 하는데 더 이상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고 100억짜리 건물의 30%라 하면 30억인데 말이죠. 그게 적은 돈은 절대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는 평생이 가도 모으지 못할 돈인데 우리 시아버지 머리가 완전히 터져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너무나도 속이 시원했어요. 아무리 우리 시어머니가 억척스럽다고 해도 불륜을 저지르는 짓을 옹호할 순 없잖아요. 평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해놓고 어떻게 뒤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시아버지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죠.
결국에는 그렇게 자랑하던 그 건물을 금매로 팔아서 시어머니한테 재산분할 해주게 되었는데 이게 웃긴 게 가치가 100억인 게 인정을 받아서 시어머니가 30억을 받아야 하는데 건물을 금매로 팔면서 70억에 팔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세금 내고 뭐 어쩌고 하니까 시아버지한테 남은 돈이 많이 없었는데 30억을 줘야 하니까 배가 아팠던 거예요. 건물을 팔면서 엄청난 손해를 떠안게 된 거죠, 시아버지가. 우리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위자료는 더 못 챙겨서 더 배가 아파 죽으려고 했고요. 둘이 으르렁거리며 싸우다가 결국에는 재산분할 깔끔하게 처리하고 이혼도장 쾅 찍어버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본인이 지낼 집 한 채 사고 노후 자금으로 쓸 거라면서 여행도 다니고 해피라이프를 즐길 거라면서 신이 나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건이 여기서 절정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혼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시아버지의 상간녀가 글쎄 우리 시어머니를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상간녀 연락을 받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희 부부에게 그 자리에 같이 가서 만나자고 요청을 했어요. 저랑 남편도 솔직히 상간녀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하기도 했고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걱정이 되어서 같이 자리를 하게 되었죠. 아니, 내가 무슨 짓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자식들까지 죄다 호출해서 불러 모으고 그럴까? 내가 득을 좀 보게 해주려고 마음 먹고 나온 자리인데 괜히 기분이 상하려고 하네. 아무튼 내 이야기 들으면 아주 섭섭지는 않을 겁니다.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했다면 죄송하고요. 말꼬리 참 길다 길어. 어디 내 전 남편이랑 바람 피운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할 말이 있다고 나를 찾아왔을까? 내가 하도 궁금해서 이 자리에 나오긴 했는데 나한테 득이 될 이야기라고? 아이 그래 어디 한번 짓거려봐. 무슨 이야기길래 그렇게 설레발을 치는지. 자, 이 사진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사진을 테이블 위에 쭉 펼쳐놓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시아버지가 웬 여자랑 시시덕거리고 있는 사진들이더라고요. 근데 사진 속에 여자가 상간녀가 아닌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봐도 영 모르는 사람이 떡하니 시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 사진들은 뭐예요? 그쪽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 같은데 지금 이 여자랑 저희 아버님이랑 무슨 사이인 건데요?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네 시아버지 그 나쁜 놈이 말이야. 나 말고 다른 여자랑도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랑은 3년이라는 시간에 만났는데 조강지처랑 이혼할 테니까 나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빌고 또 빌었다 이 말이야. 그동안 그 인간이 자랑하던 100억짜리 건물 있지. 그 건물 짓느라 돈이 없으니까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해서 어차피 나랑 이혼할 거니까 믿고 내가 돈도 빌려주고 그랬다고. 나랑 데이트하면서 쓴 비용도 내가 냈고 건물에 들어간 비용도 일부는 내 돈으로 처리를 했다니까. 아이 그래서 이 여자는 또 뭐냐니까. 뭐긴 뭐야 또 다른 불륜녀라고. 나랑 결혼만 하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 떼어줄 테니까 돈 좀 보태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돈도 보탰더니만 이미 5년이나 만났던 상간녀가 또 있다는 거 있지. 내가 기가 막히지 않겠어? 참나 나는 그걸 몰랐고 그래서 돈 달라는 대로 다 지어줬는데 이게 다 사기였던 거야. 이제 조강지처랑 이혼을 했으니까 나랑 재혼하는데 문제없지 않냐고 졸랐는데 그 인간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더라 이거야.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혼하자마자 재혼하면 자기 소문이 어떻게 나겠냐고. 불륜인 거 들키면 안 된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믿었지. 아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한테 만나는 여자가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나랑은 3년 사진 속 처년이랑은 5년. 나한테 조금만 기다려라 해서 그 설득에 넘어가서 기다렸는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까 나를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말이야. 내가 연락을 해도 잘 안 받고 그러더라니까. 내가 이상함을 느끼지 않겠어? 그동안은 조강지처가 있으니까 연락도 안 되면 그냥 집에 있나 보다 했는데 이제는 조강지처도 없잖아.
집으로 찾아가도 없고 연락도 계속 피하고 그러니까 내가 뭘 어쩌겠어. 아, 이 인간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겠으니까 사람을 붙였지. 사람을 붙여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5년이나 만난 상간녀가 하나 더 있었던 거다 이 말이지. 맞아. 5년이나 만난 년이 또 있었고 아이 그년도 그 인간 건물 짓는데 돈을 보탰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니까. 내가 사람 시켜서 몰래 찍은 사진은 이거고 그 이후에 삼자 대면까지 해서 녹취까지 다 따왔어. 이거는 녹취 파일 들어있는 USB야. 여기 프린트해온 거는 내가 그 인간이랑 나눈 대화고 여기 보면 2명이랑 바람 피운 이야기까지 싹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거 들고 가서 고소 좀 때려줘. 직접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이 귀찮은 일을 시키고 그래? 나랑은 법적으로 묶인 관계가 없어서 안 된다고. 나 그 연놈들이 잘 사는 꼴 보고 싶지 않어. 나도 말이야. 지금 소송 걸어둔 상태거든. 그 100억짜린지 70억짜린지 건물 짓는데 들어간 돈 돌려달라고 소송 걸긴 걸었는데 아 이거 뭐 내가 각서를 받아낸 것도 아니고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 인간이 자꾸 내가 좋아서 준 돈이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증거들 가지고 위자료 소송 걸어서 돈 받게 되면 나 반만 줘. 나도 건물 짓는데 그래도 한 1억은 보탠 것 같거든. 이 증거들로 위자료 소송 걸어서 몇 억 당기게 되면 나 딱 1억만 돌려줘. 그 돈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난 다 그것만 받으면 돼. 어떻게 2명이나 내 연녀를 두고 살 수가 있지? 한 명은 더군다나 뭐 5년이나 만났다고? 아이고 그 인간이 진짜 끝까지 내 속을 뒤집어 놓는구나. 미친 새끼 같으니라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그 상간녀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우리 시어머니 손을 떡하니 잡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 내가 그냥 언니라고 부를게. 아니, 언니라고 부를게요. 제가 그날 너무 무례하게 등장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저도 이 연놈들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위자료 소송 세게 한 번만 박아주세요. 제가 평생 언니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진짜 제 한 좀 풀어주세요. 저랑 남편은 정말 기가 막혀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았던 우리 시어머니가 알겠다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우리 시어머니 30억이라는 돈 받았으니까 위자료 소송 굳이 안 해도 되고 그 돈 받아서 저 여자랑 나눌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건데 왜 이러나 싶었어요. 물론 시아버지가 괘씸하긴 하지만 괘씸하다는 이유로 그런 짓을 한다? 굳이? 시어머니가 이해가 좀 안 가죠. 그거 돈 받아서 저 여자 나눠주면 저 여자만 좋은 일 시키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 깊은 뜻이 있었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좋게 말하면 사이다, 나쁘게 말하면 또라이라고 했잖아요. 글쎄 5년 만난 상간녀와 시아버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3년 만난 그 상간녀한테도 소송을 건 거 있죠. 1억을 나누긴 개뿔. 3명 모두 불륜을 저질렀으니 위자료 내놔 하고 소송을 건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참아왔던 웃음을 터뜨렸죠. 아니 언니 이 상간녀 소송장 뭐예요? 5년 만난 그년한테 걸어야 하는 건 나한테 잘못 온 거 아니냐고. 언니 이거 뭐냐고요? 야 이 망할려나 누가 네 언니야? 너도 불륜을 저지른 건 매한가지인데 왜 너는 발을 빼려고 그러니? 응? 너네가 너네 입으로 불륜이라고 떡하니 말했었잖아. 그동안은 내가 증거가 없어서 참았던 거다. 너네 입으로 불륜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바람에 소송도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친히 증거까지 다 들고 와서는 너랑 그 다른 상간녀랑 싸운 내용까지 전해주니 얼마나 고맙던지. 이게 전부 다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 우리 변호사도 말이야. 이런 건 처음이라고 하던데 덕분에 위자료 톡톡히 챙길 수 있어서 얼마나 기분이 째지는지 모르겠다. 땡큐다 이년아. 그리고 내가 왜 네 언니니? 역겨우니까 언니라고 부르지 마. 아니 1억을 나한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 친구들을 다 넘겨준 건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짐승이다 이거사. 어디 고약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큰소리 떵떵 친 인간에게 내 발톱을 드러내고 그러겠니? 진실을 말해봐야 내 손해지. 네가 나한테 처음에 구라친 것처럼 나도 너를 속여먹은 것뿐인데 억울하니? 네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실력 있는 변호사님이 말이야 3명한테 동시에 위자료 소송 거는 일은 처음이라면서 신나서 소송 준비하더라. 너도 위자료 제대로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는 깔끔하게 통화 종료 차단까지 걸어버리시더라고요. 와, 그 모습을 제가 눈앞에서 직접 직관을 했는데 박수가 절로 나왔어요. 우리 시아버지 가뜩이나 돈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앓는 소리 내던데 이쪽 저쪽에서 다 돈 내놓으라고 한다면서 시어머니한테 잘못했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위자료 소송까지 걸 줄은 몰랐지. 아니 이 증거들은 다 어디서 난 거야? 아휴 그래 내가 당신 뒤통수 치고 건물 하나 생겼다고 자만한 거 잘못했다. 근데 말이야 내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래. 법정이자 붙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텐데. 아니 나 한 번만 살려주라. 어? 살려주긴 뭘 살려줘. 내가 무슨 저승사자야? 빌면 살려주게. 어차피 건물 팔고 남은 돈 있잖소. 그거 갚을 거 다 같이 내놔. 그거 손해보고 팔았잖아. 남은 돈으로 빚졌던 거 다 갚아나니까 돈이 없는데 어떡해. 그 와중에 돈 내놔오라고 이쪽에서 소송 저쪽에서 소송. 아 나 아주 죽겠다니까 진짜. 아이 꺼지셔. 그러길래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우리 시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위자료 받아내겠다고 이를 갈더니만 진짜로 위자료 받아오셨어요. 시아버지한테 5천만 원, 두 상간녀에게 각각 3천만 원씩 총 1억 1천만 원을요. 그 돈을 어쨌냐고요? 그동안 험한 꼴 보느라 수고했다고 저랑 남편에게 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그 이후에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5년 만난 상간녀랑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염치도 없이 남편에게 연락을 했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내가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았어. 지금 투병 중인데 이제는 막 헛것도 보이는 것 같고 죽기 전에 내가 손주 얼굴도 좀 보고 싶고 너희들도 보고 싶구나. 그동안 돈 문제 있을 때 빼고는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죽을 때 되니까 보고 싶다고요. 뻔뻔하시네요 정말. 그 여자랑 행복하게 잘 지내시는 줄 알았더니요. 그 옆에 내 말이다. 내가 이리저리 빚 갚고 소송으로 돈 물어주고 빈털털이 되고 대장암 3기 판정받으니까 병시중 못 든다고 도망갔다. 아이 내 팔자야. 그러니까 조강지쳐 버리는 게 아닌 겁니다. 딱 보니까 돈도 없고 병시중 들어줄 사람 없으니까 전화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좀. 우리 남편 시아버지가 대장암 3기라고 하니까 마음이 좀 쓰이는 듯 했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안 비추기로 마음먹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잘했다고 했고요. 이 사실을 지금 시어머니한테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들어서 사연도 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시아버지가 투병 중인 거 시어머니에게 굳이 말을 해야 할까요? 보험도 다 해지해버려서 보험금도 안 나올 텐데 괜히 돈 달라는 연락인 것 같아서 고민이 되네요. 현명한 구독자님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의 웃지 못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